감정평가 처음에 이해를 한다 했잖아요. 감정평가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원칙,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원칙.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고 공시제도 같은 거 한다 했잖아요. 물가 안정 때문에.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무엇인가? 감정평가라는 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걸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뭐 공인중개사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를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둬요. 가치를. 자, 우리가 보는 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에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과거의 값이고 하나 값이죠. 아무리 내가 최근에 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거가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가격은 하나지. 뭐 이 가격은 두 개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하지 않잖아요. 거래할 때는 무조건 하나의 가격을 쓰니까. 근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말하는 가치라는 게 뭐냐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이걸 그냥 가치라고 애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격이랑 좀 다른 게 얘가 좀 모호해.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굉장히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치라는 게 뭐 앞에다가 가치 앞에다가 뭐 하나 붙여버리면 그냥 다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환 목적으로 하니까 교환 가치가 되고, 뭐 특정 이용이나 주관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용 가치라고 하고, 투자자한테 부여한 주관적인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하고, 대출 금액 산정할 때는 담보 가치라고 하고, 공공 목적으로 하면 공익 가치라고 하지. 그냥 귀에 보면 귀걸이, 코에 보면 코걸이, 그냥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냥 얘 여기서 일단 말하는 가치. 근데 감정평가자들이 가치를 하고,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시장 가치, 이걸 원칙으로 두고 가치 평가를 합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격 같은 걸 좀 하나 볼까 싶어서 보니까 얘네들이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가격제 원칙, 지역 개별 분석,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덩어리가 큰 거부터 좀 해보자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랑 형성 요인이라는 게 처음에 있어요. 자, 최초에 가치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가치가 발생되면 얘가 꾸준히 어떻게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계속 바뀌거든. 순환을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치가 발생을 했는데 얘가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형성이 됐다. 근데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떤 원칙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보고 개별을 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분석을 한다는 거야. 분석을. 감정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전제를 두고 감정평가 공부를 한 데 있어가지고 그 물건 같은 거 가치 판정한 데 있어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 뭔데요?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뜻은 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근데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냐?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비싸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해? 인간의 욕구, 만족 이런 거 갖다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용,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효용이에요. 가치가 있냐? 인간이 필요, 욕구를 만족시키냐? 재화의 능력이 있냐? 이걸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가치가 있어요? 남들은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으니까. 남들은 적고 나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남들이 불허할 수 있으니까.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게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얘가 내가 갖고만 싶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가질 수 있나? 아니지. 돈을 벌어가지고 사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 사는 거를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 능력이 갖춘 수요. 그걸 유효수요라고 해요. 유효수요. 이래서 가치가 발생했어요. 가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고착돼서 형성이 될 거잖아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다른 거 아니라 그냥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면 다 그냥 가치 형성 요인이라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냥 커다란 그 대한민국 전체 땅덩이를 갖다가 일반 지역이 일반 요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팔도이잖아. 팔도 중에서도
거기 있는 뭐 남군이, 뭐 북군이 이러면서 또 세분화돼. 근데 그런 커다란 것들을 지역요인이라고 해요. 지역요인.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거를 개별요인이라고 해요. 개별요인. 자, 그래서 일반 요인은 나라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지역 요인은 내가 속한 지역을 보는 거고, 서울이면 서울, 뭐 수도권이면 수도권, 부산이면 부산, 뭐 대구면 대구. 개별 부동산은 말 그대로 개별 부동산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개별 요인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 제어 원칙인데, 토대 원칙, 내부 원칙, 토대 원칙, 외부 원칙, 내부 원칙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맨 처음에 토대를 깔고 시작해야 돼.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게 꾸준히 순환을 한다는 걸 갖다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는 어떻게 쓸까 이걸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쓸지 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겠구나 딱 이미 미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장래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하는 예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변동의 원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가격이 끊임없이 변동을 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그 시점 같은 거 딱 할 때 있어가지고 기준 시점을 딱 둔단 말이에요. 그거랑 기준 시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점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원칙. 이게 뭐냐면, 예를 들게요. 내가 지금 근처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그 건물이 있는데, 아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처에 보니까 다 주거지야. 다 주거지라 가지고 나도 여기다가 뭐 주거용으로 뭐 하나 큰 거 하나 지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보다 더 좋게, 얘들보다 더 크고 더 좋게 주거지 건물을 갖다가 좀 더 괜찮게 만드는 거야. 가격은 완전 비싸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전부 다 주거지잖아요. 거기도 맞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균형도 정말 이쁘게 딱 돼 있어. 딱 이쁘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딴 애들보다 좀 더 좋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으니까 잘 살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얘랑 비교해봐도 내가 훨씬 나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상업 이런 주거용 그게 아니라 딴 거 여기다가 뭘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 뭐 상업 오피스텔 같은 거 지으면 좋을까? 아니야, 오피스텔보다는 그래도 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가 더 좋아 보여. 그런 식으로 난 아무리 봐도 이걸 알짜배기로 잘 만들어놨어. 자,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게 이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외부성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 주변 외부 환경이랑 적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랬어요? 주거지를 했잖아요. 주거지 옆에 나도 주거지를 짓겠어.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하니까 내가 그 전체를 전부 다 주거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좀 더 괜찮은 주거 건물 갖다 만든 게 적합해? 적합하다는 거야. 적합하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건물을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는 거야. 살 것 같아. 그리고 대체 원칙. 얘랑 만약에 내 건물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디 건물 들어갈까? 옆에 들어가겠네.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랑 나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경쟁의 원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체 경쟁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여기 말고 뭐 상업 건물 같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거 지었으면 어땠을까? 난 이게 나은 것 같아. 기회비용의 원칙.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부의 원칙인데, 해당 그 물건 자체만 볼 거예요. 해당 그 물건 자체만. 내가 아파트 거기다가 원룸 같은 거 되게 이쁘게 하나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도 넣었어. 엘리베이터도 아주 잘 넣고 뭐 현관에는 CCTV도 놔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 한 중간층에는 휴식 공간 같은 것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나가 뭐가 좀 부족하다든지 더 들어갔다든지 그런 게 있어? 아니야. 너무 완벽해. 완전 예술 작품이야. 예술 작품이야. 그리고 딱 내부적으로 더 이상 내가 이거 봤을 때 여기서 더 투자를 한다고 한들 돈이 더 들까? 더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딱 적당해. 딱 적당히 할 수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주거지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야. 너무 좋아 보였어. 자,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내부 설명했던 것 같다. 다시 해볼게요. 물건 자체만 본다 했잖아요. 기여의 원칙.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 추가 투자의 적성성. 내가 너무 알짜배기로 잘 지어야 됐지. 알짜배기로 기여를 잘하고 있구나. 균형의 원칙. 유용성 최고를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균형하고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같은 걸 봐야 된다. 균형적으로 너무 잘해놨어.
수익 책선 생각의 법칙. 내가 여기서 더 투자한다고 한들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아니야. 여기가 딱 맞으냐. 그리고 초과 이윤,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내가 이것저것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돈도 두고 다 했는데 뭐 영업 비용도 있고 뭐 경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떼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토지에 수익되는 게 내 가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건물 가격이 건물을 내가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잔여 수익, 잔여법의 근거가 있다는 게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아까 전에 위에서 있던 뭐가 좀 일반 지역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할 때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지역 분석이라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내가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니까 부산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또 어떤 상권에 위치한지가 또 다르지. 저기 뭐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아니면 뭐 경선대 부경대도 있고 그거 근처로 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대로변 상권인지 아니면 후면 상권인지 뭐 아니면 노선인지 그것도 다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보는 거야. 지역 전체. 그래서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가격 수준을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크고 적합해. 여기가 내가 들어갈 때 이게 적합한지 아니면 뭐 좀 감가될 요인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에 있어가지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뭐 동일 수급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랑 정말 근처에 있어. 해운대로 할까? 해운대 근처 뭐야? 장산. 아니다. 나랑 내 상권에 있으면 내 상권에서 한 블럭 떨어져가지고 다른 상권이 있어. 근데 얘도 상업지대. 근데 둘은 다른 야지. 서로 다른 도로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정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얘한테서도 끌어쓴다는 거야. 얘한테서도. 그리고 유사 지역이라는 거는 나랑 그 해운대가 아니라 저기 뭐 남포동 이런데. 남포동 이런 데인데 아니지. 남포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 근처에 있는 딴 거야. 내 근처에 있는 딴 건데 뭔가 얘도 나랑 같이 비슷한 상권 같은 걸 형성하고 있어. 그걸 이제 유사지역이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동일수급권이라는 거는 나랑 경쟁이 가능한데 서로 아예 좀 별개로 오는 놈이야. 별개로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도로 근처에 있는 거, 그 도로 밖에 있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가지고 동일수급권이라고 해요. 동일수급권이라고. 이걸 좀 더 그림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이건 가서 또 설명도 드릴게요. 또 자, 지역 분석을 이렇게 했으면 개별 분석은 말 그대로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유용, 내가 제일 알짜배로 쓸 수 있는 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미시적, 맞지? 내가 그거 자체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기승전압과 이게 내부의 원칙에서 다 나왔던 거죠. 자, 이제 감정평가 원칙 2로 돼 있는데 이건 진짜 실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법칙이 있어가지고 일단 근데 원래 원 같은 게 원래 실제 법칙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가격제 원칙, 지역 개별 요인 분석 얘도 중요해요. 근데 얘도 중요한데 얘는 원칙이란 말 안 쓰고 뒤에 게 진짜 원칙이란 말을 쓰긴 쓰는 거지. 그 원칙 진짜 실제 법칙이 있는 거는 뭘 쓰냐? 처음에는 감정평가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갖다가 말해줘.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짜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의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하고 탁상으로 그냥 탁상 감정을 하잖아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시키고 계획을 어떻게 할지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하는 거예요. 임장을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가치 형성 요인 아까 전에 위에 있잖아요. 얘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얘는 뭐 어떤 방식이네, 어떤 방식 써야겠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할고 또 집에 왔잖아.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냥 얘는 이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자. 그리고 다 그 보고서를 쫙쫙 만들어가지고 평가액을 딱 보여주는 거지. 이게 감정평가 절차예요. 이게 기본적인 감정평가 절차.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고요? 기준 시점을 갖다가 확정시켜야 돼. 아까 전에 위에서 말했잖아요. 가치라는 게 굉장히 여기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다양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딱 하나의 가치, 그냥 그게 뭐냐?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준 시점이 뭐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로서 가격조사 완료일이고 미리 정해서 시작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딱 정하는 거야, 정하는 거. 그리고 가치가 여러 개 있다 했잖아. 근데 시장 가치가 뭔 줄 알아야 돼,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뭐냐? 시장 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되면 그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시장 가치랑 적정 가격이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뭐 시장 가치가 시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돼. 기간이 그냥 뭐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갑자기 금매를 팔아버리면 시장 가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이 좀 흔히 말해가지고 좀 미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둘 다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누구한테 협박이라든지 강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겠다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렇게 된 조건들 중에서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지. 시장 가치. 만약에 뭐 금매로 나와도 싸게 나왔다, 아니면 뭐 값이 뭐 비싸게 파는데 어떻게 팔렸다, 그런 거는 시장 가치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원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에 만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아니면 또 그 의뢰하는 사람이 좀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해주면, 아니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하면 시장 가치 외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시장 가치 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정평가는 무조건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일괄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야, 하나하나를. 근데 그 둘 이상 이 물건이 만약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바늘과 실처럼 그 떨어낼 수가 없고 완전 일체로 거래가 되고 완전 떼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얘네들은 일괄평가가 가능하대요. 일괄평가가 가능해. 원래 개발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어찌 보면 예외인 거지, 예외.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한 부분만 살짝 좀 썩어 있네, 한 부분만 살짝 좀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얘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 얘만 따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통 이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해배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딱히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 그냥 한쪽만 내가 좀 평가해야 될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거 아직 뭐 지분 등기 안 했는데 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반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직 그 지분 등기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만 얘가 좀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거 좀 그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 물어보면 할 수 있지. 그걸 이제 부분평가라고. 부분평가. 전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걸 부분평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감정평가는 딱 갔을 때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기준 시점에. 그리고 이용사항은 불법적이고 일시적으로 쓰면 안 돼요. 딱 갔는데 불법 건축물 있고, 아니면 딱 갔는데 원래는 대지야, 근데 뭐 농사 같은 거 짓고 있고,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한다는 거야. 당연히 있는 그대로 등기 불안지 내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니까. 그리고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돼. 이거는 특성할 때도 나왔잖아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받는데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다. 사법상 제한은 없는 걸로 본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합리적이냐, 뭐 적법하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걸 다 보는 거지.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자,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 그냥 기본적인 이해가 끝났고, 그 다음에 계산이에요. 계산. 좀만 쉬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기본적으로 원래 3방식 6방법이라는 건 뭔지 알고 있습니다. 3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쓰는 방식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이거는 전에 강의할 때만 얘기를 했잖아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근데 그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뭘 가격을 산정하는지가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 아파트나 토지 이런 가격을 갖다가 딱 커다란 하나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고, 얘들을 우리는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용접성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자본시장이랑 자산시장 이런 거 구별된다.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잖아,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월세 같은 거 받았을 때 그럼 임대료 같은 거 어떻게 구할지, 자산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 임대료를 구할 수 어떻게 구하냐, 이거 두 개가 어찌 보면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도 이거 두 개 위주로 나와요. 근데 뭐 가격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임대료 물어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직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로 나올 확률은 조금씩 있죠. 갈수록
그 부동산 학기론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각 방식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랑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 그리고 각 요인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게 하나씩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 뭡니까? 라고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가 기준법, 시장성의 원리를 통한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맨 처음에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임대사례 비교법만 있으면 되긴 해요. 근데 공시가 비교법도 비교 방식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공시가 비교법이라는 게 전국에는 그 60만, 70만 필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 안정에 맞게끔 토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 맞긴 하지. 맞지.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공시가 기준법이 뭔지 볼게요. 대상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리고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표준식 공시가를 바탕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한정한다. 또 비교 표준지는 용도 지역 이용사항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정한다. 이거 문제로는 아직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비교 표준지를 맨 처음에 고를 때는 용도 지역을 맨 처음에 봐야 돼요. 요즘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봤으면 둘이 똑같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올 게 이용사항이지. 이용사항. 뒤에까지 똑같으면 어떡해? 그럼 주변 환경까지 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보는 거야. 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이 공시가 기준법, 이 비교 방식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대상을 원래 구하는 건데 얘랑 비슷한 애를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랑 비슷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에 대한 변수를 한번 고려를 해주고 공간에 대한 변수를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시가 기준법은 이 시장에 대한 그 가격 같은 게 뭐가 좀 반영이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외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나머지 거래사례라든지 임대사례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거기서는 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게 딱히 없어. 근데 공시가 기준법에만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그 시간에 대한 그 변수를 고려해 준다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는 게 시공구,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씁니다. 만약에 이거 없으면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차선책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시가에서 중요한 건 끝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볼게요. 대상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그 대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위에서 말했던 그냥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비중 가액을 구한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아까 전에 그 공시가랑 뭐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나 보면 그 밖에 요인이 없는데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어. 사정 보정. 왜? 원래 거래는 자유계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비슷한 가격대로 흘러가는 게 보다 각자의 사정 같은 것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변수를 얘가 처음에 고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요? 직접 가가지고 시장에 대충 얼마 정도의 가격대인지 알잖아. 근데 얘 봤는데 뭔 일이 터져가지고 뭐가 좀 싸게 나왔네? 아니 좀 비싸게 샀네? 그걸 갖다가 나름 사정을 적고 그냥 뭐 반영을 해준다는 거지.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거래사례는 뭘 써야 됩니까? 거래사례는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쓰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그리고 얘도 똑같이 시간에 대한 요인을 고려해주고, 그래, 가치 형성 요인. 그러니까 거래사례 정상적으로 보정 가능하고 시점 수는 가능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비교 가능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쓰는 거. 그리고 해당 물건의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고려해주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비준 임료라는 말을 써요. 이게 우리는 상무법을 쓴다 했잖아. 상무법을 쓰니까 이게 비준 가액이냐 비준 임료냐 이것 따라가지고 이 법은 다르게 봐요. 왜?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 정의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감정평가자들이 뭐 비준 가액을 적어야 되는데 비준 임료 적고 이러면 못 벗어야지. 큰일 나지 그러면. 큰일 나지. 아니 못 벗을 것까지는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크면 안 되지. 하여튼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자, 그 다음 원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비용성의 원리 차원에서 원가법이랑 적산법이랑 씁니다. 자, 원가법은 뭐예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내가 이거 만들었어. 뭐 공장 프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건물도 만들 수 있잖아. 업자 부르면.
근데 그 건물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시간도 지나고 아니면 무슨 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럴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준다는 거야. 그게 감가수정이야. 감가수정.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다?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적산가액. 이거 일단 적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원가 보면 처음에 이거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체적인 덩어리를 구하는 건데 하필이면 얘를 가지고 그 원가 방식을 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상정하는 건 적산법이라고 해요. 이래서 진짜 헷갈려.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헷갈려요. 적산가액이 아니라 이건 적산임료란 말이에요. 근데 적산법이니까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원가법이라는 거는 뭐 적산법을 통해가지고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 아니야? 적산임료예요. 적산임료. 임대료 구하는 거야.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야. 임대료 구하는 거. 그리고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더해서 필요재경비를 더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기초가액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 그냥 시장 가격이 그냥 대당 부동산 가격이야. 대당 부동산 가격인데 내가 여기서 한 얼마 정도의 이율 같은 거 먹고 싶어. 한 10% 먹고 싶어. 그 이율을 갖다가 여기서 곱해주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임대료가 나옵니다. 임대료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뭐 관리비라든지 뭐 부대비라든지 이것저것 필요하잖아. 그거 갖다 플러스 알파로 필요 재경비를 넣어주겠다는 거야. 넣어주겠다는 거야. 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원가법이랑 적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틀이고 원가법이라는 게 제조단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준다 했잖아요. 그럼 제조단원가가 뭐야?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은 재생산 재취득에 필요한 적정한 거의 총액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대 비용을 포함해요. 부대 비용을 포함 안 하면 그거는 제도로 된 물건이라 볼 수 없죠. 부대비를 포함시키는 거야. 부대비 포함시켜야 돼, 그냥. 이것저것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다 필요하잖아. 얘를 결국적으로 그 건물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돈을 다 썼으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주면 되겠다. 그 건물 가격에 포함시켜줘야지. 그리고 감가수정이라는 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박살내면 돼. 박살내면. 그리고 기능적 감가는 이 기능적 감가는 보통 진부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건물보다도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이거 스마트폰 같은 거 아무리 최신 거 갖고 있어도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 이거는 구시대의 물건이 돼버려요. 당연히 좋긴 하겠지. 한 1,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격이 확 떨어져. 심지어 누가 쓰고 있으면 가격이 너무 확 떨어져. 뭐 건물 같은 걸로 보면 우리 옛날에 체리몰링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체리몰링이 굉장히 좀 뭐가 좀 모던스럽고 도시스럽고 뭐가 좀 살기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체리몰링을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뭐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부야. 그런 게 진부야. 그리고 경제적 감가. 나는 부동산이라는 게 붙어 있다잖아요. 거기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세상이 바뀌어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내 근처에 갑자기 무슨 뭐 원전 같은 게 들어온대요. 내 근처에 갑자기 뭐 쓰리키 매립장이 들어온대. 그러면 떨어지지. 어떻게 떨어지지. 그리고 이제 원가법에 있어가지고 감가수정이 이게 제조에 따라 원가는 보통 그 도급표를 보고 만들면 되는 건데 감가수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갈려요. 감가수정 이게 이 원가 방식의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 어찌 보면 감가수정이라는 게 감가수정 이제 종류부터 봅시다. 참 많아요. 내용연수법, 관세감가법, 분해법, 시장수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용연수법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씁니다. 내용연수법 이게 뭐냐? 경제적인 내용연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전에 이제 보통 철근 콘크리트 50년 그리고 그 가설건축물은 40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용 연수를 쓴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씁니다 하는 일반적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연수법 안에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이게 뭐냐? 정액법이라는 게 이게 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그냥 매년 일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5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50분의 대상 물건 가격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쭉쭉쭉쭉 감가상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정률법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진부할 했잖아요. 진부할 때 특히 쓰는 건데, 그 컴퓨터 같은 거는 감가율이 엄청 높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쓰면 한 1년만 써도 감가율이 한 50% 가까이 될걸? 아니다, 50%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 하겠지. 근데 그래도 시장에 팔릴 거면 한 3, 40 정도에서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3, 40%의 가격을 빼야지만 내가 이걸 시장에다 팔 수가 있다고. 겨우 팔 수가 있다고. 겨우. 나 1년밖에 안 썼는데 가격이 그냥 30%가 훅 날아갔다니까? 그게 정률법,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률법이라는 게 대상 물건의 그 가치에다가 감가율을 곱하는데, 감가율이 굉장히 커요. 감가율은 대신에 그대로 큰데 감가액은 갈수록 체감한다. 왜? 우리 휴대폰 같은 것도 처음에 썼을 때 한 1, 2년, 그리고 2, 3년, 그리고 4, 5년 떨어지는 가격이 점점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엔 훅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좀 적당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좀 잘 안 떨어져요. 감가액이 체감한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환기금법, 우리 보통 무슨 뭐 나라에서 뭐 투자 같은 거, 무슨 뭐 개발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그러니까 나라에서 투자 같은 거, 국가 사업 같은 거 하면 국가 채권 같은 거 같이 사야 돼요. 채권 같은 거. 그 채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그 개발 같은 거 할 때 돈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국공채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공채. 그러니까 국공채를 투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마치 전체적인 그 가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년 일정 부분을 갚아 나가는 방식처럼 갚아 나가는 건데, 원래라면 이게 어찌 보면 감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감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환인데 얘를 그냥 감가 형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그냥 국공채 투자를 복리주권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합계랑 감가액이랑 같게 해서 매년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가격 산정. 보통 회계 같은 거 할 때 있어. 회계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가지고 뭔지 말고 넘어가면 돼. 뭔지 말고. 그리고 적산법이라는 건 아까 말했었고, 적산법에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건 필요적 경비. 어디까지를 필요 경비로 볼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를 갖다 필요 경비로 볼 건지. 필요 경비라는 게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걸 임대인이 지불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지불하는 건 필요적 경비가 아니에요. 왜? 임대인 내 거잖아. 네 거야. 아니, 얘는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거지. 내 거잖아. 임대인 거잖아. 임대인 거. 그래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고, 내가 결국에는 부동산도 오래 쓸 수 있긴 한데, 뭐 50년, 아까 전에 설문거리도 50년을 했잖아. 그리고 가설건축도 40년이라고 했고, 그 50년 뒤에는 이게 그냥 건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가상각비에 거의 포함시켜버려요. 결국에는 이걸 운용을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원가 방식 끝나요? 자, 다음으로 수익 방식 볼 건데, 이게 수익 방식이 어려우면서 재밌어요. 이게 어려우면서 재밌어. 자, 수익 방식이 뭐냐 보면, 수익 방식이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있는 이제 수익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이다라고 수익 방식으로 하는데, 수익 방식에 있어가지고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뭐 디스플로우 캐시플로우,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우리 아까 전에 투자 파트에서 공부할 때 단기의 흐름을 미래로 가져가는 거랑 이 여러 개의 흐름을 미래로 가져가는 거랑 그 공식이 달라잖아요. 직접 환원법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단일, 지금에 있는 가격을 그 하나의 그 순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 할인 현금 분석법이라는 거는 이 여러 개 임대료를 여러 개를 바탕 플러스 직접 환원법까지 다 들어가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을 좀 더 하는 그 가격 매기는 거는 이게 좀 그 할인 현금 분석법이 좀 더 정확하긴 하지. 그래서 직접 환원법이란 단일 NOI, 단일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사소장, 이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노? 이거 환원율이라고 보면 돼, 대충. 그러면 대충 얼추 가격이 맞아. 실무적으로 보면 얼추 이 수익률 한 5%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 3%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이 환원율로 봐도 대충 얼추 계산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내가 갖고 있는 동안의 임대료 수익,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갖다 팔았을 때 그 가격, 그걸 보는 거.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환원법, 이게 수익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가격 산정한다 하잖아. 그러면 임대료 산정하는 거 보자. 임대료 산정하는 거. 자, 임대료 산정하는 거, 임대료란 순수익에서 필요 재경비를 더한 가격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아주 간단하죠. 예. 이거 문제로 나오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그냥 기업의 순수익. 그냥 순수익에다가, 왜 기업의 순수익이냐면, 보통 이런 거는 임대사업자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순수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이 정도는 모아야겠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지 같은 거 보조하는 데 필요한 필요지 경비를 더한 걸 그냥 수익 분석이로, 수익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수익 방식을 더한 임대료. 그래서 이 방식은 실제로 잘 안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 위에 있는 임대사례 비교랑 적산법, 그래. 적산법 엄청 많이 썼어요. 적산법. 자, 일단 다시 이거 임대료 말고 직접 가격으로 다시 돌아볼게. 직접 가격으로 돌아오면, 이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아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장이랑 성형이에요. 화장이랑 성형. 내가 화장을 툭툭툭툭 해. 그럼 어떻게? 집에 갔다 와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아니면 누구 꼬셔서 데이트하고 다시 화장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쓴 데 있어가지고 계속 내가 썼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아니라고. 애초에 화장까지가 내 몸이었었으면 화장을 안 했겠지. 그럼 화장 안 하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형을 하면 되겠네. 성형은 내가 껐다 뺐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미 성형한 부터 자체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성형부터가 나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서 성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내가 더 잘생겨졌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한 만큼 보는 거야. 그걸 가치가 상승한 걸로 보는 거지. 가치가 상승했다고. 자본적 지출만큼 가치에 반영을 한 거지. 가치 반영. 그리고 이제 삼각후 R을 쓰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냥 알고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우리 결론적으로 가 같은 거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말이 많아요. 이거를 잘못 포함시키면 가격이 너무 괴리하게, 현실이랑 너무 가격이 괴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긴 해. 50년 뒤에 우리 못 쓰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냥 쓴 비용은 맞아? 실제로 쓴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상각 전 사용해요. 상각 전. 얘를 비용으로 포함을 안 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네가 직접적으로 쓴 돈은 일단 아니잖아. 이론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상각 전 환원율을 쓰는데, 만약에 운영 경비에 그 환원율을 포함시키면, 감가상각률을 포함시키면 그걸 상각을 반영된 환원율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수익 방식이 있어서 왕이 나와서 이 왕이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이 환원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수익이 있으면 이 수익에서 얼마나 내가 그 가격 곱하기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 곱하기 수익. 그 가격에서 만약에 환원율을 곱하면 해당 물건의 순수익이야. 순수익.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게 수익률이라고 그냥 많이 혼동해서 쓰긴 하지. 그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하고, 환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직관적이진 않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는 그냥 배운 입장이니까 학자들이 쓴 방식, 환원율을 그대로 쓰기로 하자고요. 왜? 우리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다가 우리는 상문법을 택했으니까. 환원율이라고 하면 환원율이라고 가는 거지. 자, 환원율 산성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시장 수출법,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에로드법, 부채 관할법. 야, 벌써부터 라인업이 신상치가 않습니다. 그쵸? 자, 시장 수출법.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격을 평가할 대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놈을 갖고 오는 게 시장 수출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리고 요소 구성법. 우리 위에서 요구 수익물 할 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위험 요소를 분해해가지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확률을 더하는 거. 그리고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 내 돈은 내 돈대로, 네 돈은 네 돈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돈 내 돈, 네 돈 네 돈, 토지 건물 이렇게 보는 게 투자 결합법이에요. 투자랑 토지랑 건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고, 내 돈 네 돈으로 보는 거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가격 비중, 토지 가격에다가 토지 환원율 적고, 비율, 토지 가격 비율에다가 토지를 적고, 그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갖다가 각자 이렇게 산정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서로 네 건, 내 건, 내 거 이렇게 따로 한 다음에 마지막 합치구나라고 넘기면 돼요. 넘기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에르두법,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감정평가서들도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내용 자체가. 이게 원래 만든 사람이 은행을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식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더러워. 이건 거기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적은데, 일단 뭔지만 알려줄게요. 뭔지만 알고 그냥 듣고 넘겨도 돼. 솔직히. 별로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내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율을 상징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 내가 또 많이 갖고 있었으면, 아니면 또 은행에다가 내가 꾸준히 상환 같은 거 잘했었으면, 그리고 내가 많이 안 갚았으면, 뭐 안 빌렸으면, 그만큼 내 가치에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것만 하고 넘기면 돼요. 뭐 지분 수익률이 지분만큼 있는데 오래 가질수록 좋고 부채 서비스가 적을수록 적고 마지막에는 가치 증가만큼 좀 더해주고 이렇게만 알고 넘기면 돼요.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률법인데 이건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자, 봐봐요. 부채 감당률에다가 LTV를 갖다가 곱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당 상수를 갖다가 곱한다고 했잖아.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순수익 대비 부채라 했어요. 순수익 대비 부채. 그리고 그 위에는 그러니까 순수익 대비 부채 서비스액. 내가 달달이 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LTV라는 게 내가 전체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에서 이제 밑에는 이제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 웃긴 게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빌린 빚이랑 저당 상수랑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가 약분이 되면서 그냥 NOI분의 P 똑같이 나와버려요. 이거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공시제도 이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가 토지에 대한 공시제도잖아요. 근데 누가 주관을 한 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 이게 좀 중요해졌어요. 뭐 기타적으로 좀 알아볼 거는 아까 전에 위에 감정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시장가치라는 건데 얘는 그 기준이 적정가격인 거예요. 적정가격. 아까 전에 시장가치가 뭐였었냐면 통상적인 지정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으면 가장 성립된 가능성이 높은 가격, 그거 갖다가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 뭔가요? 통상적이지. 원래 뭐 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정 가격이라고 해요. 뭐 충분한 기간 같은 게 좀 빠졌으니까 시장 가치랑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자, 아무튼 적정 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시제도에서 그 기준적으로 하는 원칙이랑은 아까 감정평가의 그냥 시장 가치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주관을 하는 거는 표준적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는 땅이니까 표준주택가격, 얘는 단독주택이라잖아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가격, 이거 세 개를 본다 했었어요. 표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표준공시지가가 공시기준으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얘가 그 60만, 전국에 있는 그 기준에는 60만, 70만 가까이 되는 거를 뭔가 좀 표본적으로 놔둬가지고 어떤 지가 정보라든지 물가 안정 같은 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정보 같은 걸 좀 기입을 합니다. 표준공시지가를 만들고 나면. 그래서 그 기준에는 그 내용들이 지번, 가격, 면적, 형상, 뭐 이용 상황,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런 토지를 딱 봤을 때 얘네들은 뭐 정보 같은 게 좀 필요하겠구나 싶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위에만 하고 넘기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왜 한다고? 물가 안정인데 그 물가 안정이 있어가지고 지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고, 토지평가 기준이 되는 거, 얘가
그 표준식 공시가에 그 적혀있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표준식 공시가가 이거 조금 가격 같은 게 잘못되는데요, 아니면 명령이나 형상 같은 게 좀 잘못되는데요, 아니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의 있습니다 하면 그 30일 내로, 그 만들어진 지 30일 내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치 기준이 되는 거는 적정 가격.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요, 심의. 근데 이 표준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주관한다 했잖아요. 그걸 주관하다 보니까 급이 맞는 사람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시군구청장은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표준식 공시가 있어가지고 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건 맞고, 이걸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건 맞긴 한데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둘이나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맡깁니다. 감정평가 법인들은 그 수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 일을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 원래 해주는 거지. 자, 이랬으면 토지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표준식 공시가 끝났고, 단독주택, 토지가 아니라 주택,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런 정보 같은 게 필요한 거를 표준주택 가격이라 했어요. 얘도 똑같이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얘도 그 기본적인 그 단독주택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지번, 가격, 면적 형상 뭐 이런 거 이해하면 돼요. 용도, 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런 거를 책정을 하고 기입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뭔가 좀 가격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어떤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다가 30일 내로 할 수 있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한테 심의 받고, 웃긴 게 얘는 이제 감정평가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한테. 왜냐? 애초에 양도 그 표준 공시가 워낙 많기도 하고 표준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양이 좀 작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이 과거에는 감정평가원이었어요. 감정평가원. 근데 지금 감정평가 일을 갖다가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 표준식 공시가랑 표준주택 가격 둘 다 이제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거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면 표준주택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인데, 얘는 덜 중요해. 표준식 공시가랑 표준주택 가격이 좀 중요한 놈이지,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단독으로 했으니까 공동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기면 충분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 정보랑 과세 업무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표준식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끝났고,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볼까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은 그 개별 붙어 있으면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개별 붙어 있으면. 근데 그 개별이랑 표준식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이런 게 전국에 있는 기본적인 뭐가 좀 기준이 되는, 뭔가 좀 대표적인 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표준지랑 표준주택 가격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필지에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애들만 이렇게 딱 선정을 하는데, 개별 공시가랑 개별 주택 가격은 싹 다예요, 싹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근데 싹 다를 하는데, 아니 왜 완전 싹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을 딱 하래요. 대부분을 딱. 왜? 세금이랑 부담금 같은 거 걷어야지. 우리 뭐 나중에 2차 세법이라든지 여기서 잠깐 배웠던 게 그 부동산 조세 같은 거 배우잖아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런 거 걸 때 있어가지고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거 낼 때 그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개별 공시가라는 게 얘도 똑같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전에 그 뭐 세금 같은 거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이거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개별 공시가고, 얘는 문제가 생기면 이 30일 내로 시군구청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위에는 주관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제 일을 한 건데, 개별 공시가는 내 세금에 대한 뭐 민원 같은 문제는 시군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가가 좀 특이한 점은 표준지로 이미 선정된 토지 그리고 조세 부담금 대상이 아닌 거는 공시를 안 할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그러면 그 표준지로 선정된 주택이 있어가지고 개별 공시가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 표준지 가격을 개별 공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지 가격을.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냥 표준제 성장됐고 조제랑 부담금 대상이 아니면 공시 안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재량적으로 놔둔 거예요. 재량적으로 놔둔 거. 얘 좀 특이한 게 공시 기준일 이후에 아까 전에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 했잖아요. 이거 이후에 만약에 좀 땅을 쪼갰습니다, 땅을 합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얘는 좀 보류로 하고 7월 1일 날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요. 다시 개별 공시가를 만듭니다. 아니면 그게 좀 더 너무 늦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표준 공시가가 전국에 60만, 70만 가까이 되는 필지를 대표적인 애들을 갖다가 다 놨는데 얘를 바탕으로 표준 토지 가격 비준표를 가격을 놈을 쓰면 개별 공시가가 산정이 돼요. 이거 어찌 보면 변환기예요, 변환기. 토지 가격 비준표를 통해 가지고 표준 공시가가 모든 대부분의 토지에 있어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개별 주택 가격은 아까 전에 이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게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로 세금, 뭐 부담금 같은 거 만드는데 산정한 데 있어가지고 또 잘 바꾼 거지. 근데 아까 전엔 토지 가격 비준표니까 토지 빼고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 가격 비준표를 쓰는 건 똑같지. 얘도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그리고 가세 업무 한 데 있어가지고 필요하고 이 신청되면 시군구청장한테 30일 내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개별 공시랑 똑같이 표준주택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세 아니면 또 국세 지방세 부과가 되는 게 아니면 결정 문제를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개별 공시가도 아까 전에 걔가 선정이 안 된 애는 표준지인데 선정이 안 된 애는 표준지 가격을 갖다가 개별 공시가로 부른다 했잖아요. 똑같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는 게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선정이 안 된 애들, 걔네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 기준으로. 근데 웃긴 게 아까 전에 좀 똑같이 맞춰주면 될 거 가지고 공시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할이나 합병 같은 게 생기면 아까 전에 개별 공시가는 7월 1일인데 얘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또 내년 1월 1일 하는 거 똑같아. 이건 더 늦게 한 애들. 더 늦게 뭐 분할 합병 같은 것 때문에 문제 생긴 애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주택가격 비준표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적정가격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파트에 있어가지고 공부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